좀 소프트웨어 시장 이야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소프트웨어 섹터가 작년부터 성과가 많이 부진했습니다. AI 메가 트렌드가 계속 진전이 되면서 계속 AI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는 있는데 AI 생태계 내에서 반도체는 자꾸 어딘가가 계속 공급 부족이 나오고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시장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성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AI가 좀 경쟁해야 되는 대상이자 되게 강력한 파괴적 혁신 요인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제 양극화가 일어났는데요. 특히 작년 말부터 에이전틱 AI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클러드 코워크라는 서비스가 공개되고 나서 소프트웨어 회사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사실 이때 외에도 여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시점도 사실 여기를 잘 보면 그 챗GPT 그 코덱스가 나오고, 여기 있는 살짝의 조정 때도 뭐 챗GPT 쪽에서 발표를 하고 할 때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 주가가 조금씩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업계는 앞으로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내러티브가 오늘 제가 다룰 주제이기도 하지만 조금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번 주만 주가를 보면 주가가 하드웨어도 빠지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가 어우러져서 발생하는 복잡계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 에이전틱 AI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월 말에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이제 지명이 되면서 대차 대조표가 축소가 되고 뭐 앞으로 이지머니는 없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나 실버 같은 자산들에도 좀 영향을 줬거든요. 그리고 케빈 워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의 뭐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쳐지고 고베타 모멘텀 주식에서 갑자기 이제 가치주로 순환매가 돌면서 AI 기술주들이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케빈 워시를 지명한 사람도 트럼프고 관세 정책을 결정한 사람도 트럼프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자나깨나 요즘 시장에서는 트럼프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마이클 하트넷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전략가로 계신 분이 계신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안 좋으시다 보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택 및 전기 가격이나 뭐 에너지 가격이나 의료비 하락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정책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월스트리트가 좋아했던 주식들인 에너지 대기업, 제약사, 은행, 빅테크 이런 회사들이 올해 좀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본인들은 미드캡 회사들 그리고 산업재 회사들 이런 주식들을 또 메인스트리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주식들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타당할 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류의 내러티브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저번 주에 그런 식으로 장이 움직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트럼프 지지율인데,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사람의 비율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의 비율을 뺀 거거든요. 그게 지금 마이너스 15%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트럼프한테 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올 우려가 좀 시장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좀 시장을 해석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서 간단하게 이 얘기를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인 소프트웨어 주식으로 넘어가면, 최근 한 달간 진짜 무자비하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엄청나게 종류가 많거든요. 크게는 뭐 기업들이 업무를 자동화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 뭐 서비스나우도 있고 아틀라시안도 있고, CRM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고객들과 소통할 때 상호작용하는 걸 좀 돕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RM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객과의 접점이 있는 부분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뭐 마케팅을 대신해주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백오피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뭐 인적 자본 관리라 해서 이제 직원들 관리하는 거, 뭐 기업들 내부 재무적인 거 관리하는 거, 이런 것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인데 여기도 분위기가 안 좋았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뭐 팔란티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AI로 좀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회사들도 정말 많고, 사스뿐만이 아니라 뭐 사이버 보안 회사, 게임 엔진, 유니티, 로블록스 이런 회사들도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 데이터 벤더 회사들도 법률이나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내부 고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잘 수집해 놓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이제 AI가 다 수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고, 네, 어쨌든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은 좀 안전지대로 여겨지고 있던 부분들까지도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러티브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즘에 좀 시장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더라고요. 이 좌석 기반 가격 책정, 이게 seat based pricing이라고 하는데, 기업 내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구독을 회사가 대신 해주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에 부가적인 인건비로서 그 구독료를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한테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문제는 앞으로 에이전트 AI가 보급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아예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 좌석 기반 가격 책정도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의 우려는, 요즘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많이 보면 IPO라고 해서 회사가 다른 회사와 맺은 살짝 약속이거든요. 내가 미래에 얼마만큼의 재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겠다, 이런 약속인데, 그게 지금 기록적인 수준으로 엄청 높아지기는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AI 때문에 워낙에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IPO가 아무리 높아져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기술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원래 계약해놨던 소프트웨어가 하루아침에 구식이 됐다. 그럼 이제 그 회사들은 위약금을 내서라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에이전틱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들을 다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에 시장이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쪽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사스 기업은 원래 AI가 나오기 전에는 분위기가 좋았냐 하면 또 좋지가 않았다는 것도 한몫합니다. 사실상 이제 에이전틱 AI의 등장이 이제 원래 취약했던 산업의 마지막 계기가 되어준 거죠. 그래서 이 제이슨 램킨이라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시장이 사로잡혀져 있는 이 바이브 코딩으로 기존의 소프트웨어 회사들한테 돈 내고 쓰던 걸 갑자기 대체해버리는 그런 내러티브가 시장에 돌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만들어서 버전 1을 출시하는 거는 전체 작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의 대부분은 유지 관리하고 기능들을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추가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건데, 그런 걸 바이브 코딩만으로는 아직은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좀 너무 같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사스 시장 붕괴가 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에이전틱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건 아니더라도 기업이 소프트웨어에 지출하기로 한 그 예산을 잠식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어쨌든 대체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파일을 뺏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스 기업은 2010년대 황금기를 겪다가 이미 3년 동안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너희들도 좀 재평가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의 EV to FCF, 이게 기업 가치를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으로 나눠서 구한 살짝 PER인데 기업 가치 버전의 그런 멀티플인데, 2019년도부터의 평균 수준에서 지금 작년 그 관세 영향 받고 난 이후부터 영 회복을 못 하다가 지금은 아예 좀 구조적으로 괴리가 벌어져 버린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이 이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에 대해서 장기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에서 보는 이야기고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거들고자 하는 부분은, 사스 기업들을 좀 변호하는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아직은 좀 AI로 만든 것들이 완성도가 안 좋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는데, 원래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과 1대1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 제품이 주기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는 척도를 이제 낮음에서 높음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제품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최소치를 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그 제품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었다라고 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시장에서 돈을 가장 많이 주는, 가장 수익성 높은 곳은 이쪽이거든요. 어느 시장이든 돈을 많이 내실 의향이 있는 분들의 수요에 맞추는 게 수익성이 높은 방향이기 때문에, 회사들이 처음엔 제품이 되게 가벼웠다가도 점점 기능을 추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시장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게 뭐냐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공략할 소비자층이 이제 다 동나면서 제품들이 좀 소위 말해서 무거워지고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가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보통은 이 시장이 지금 효율적으로 공략하지 못하는 이 저가 부분에서 다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회사들이 이걸 손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미 시장이 여기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잡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거는 파괴적 혁신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아예 다른 성능 척도로 가는 파괴적 혁신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원래 파괴적 혁신은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기존의 서비스들, 기존의 제품들이 잘 공략하지 못하는 부분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완성도가 낮아 보일 수 있어도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시장의 수요를 어떻게든지 충족을 하기만 하면 그게 파괴적 혁신이 되는 거죠. 지금 에이전틱 AI로 만든 서비스들이 기존 서비스보다 완성도가 떨어져 보인다고 해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지금 그 파괴적 혁신을 하고 있는 그 AI 기업들은 잘 되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도 주가를 보면 영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메타는 이번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 조정 때 같이 영향을 받은 모습이고요. 뭐 아마존도 실적 발표 이후로 이렇게 갔고, 사실 아마존이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시장이 이 난리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클로드 때문이고, 그 아마존이 클로드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누가 승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AI 기업들의 고충은 이거죠. AI가 미래가 될 거는 맞는데 내가 그래서 돈을 버는 건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상당히 늦어질 수 있고, 반면에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돈은 지금 올해 실적 발표가 나온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자본 지출 전망을 보면 이게 지금 시장의 가정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거든요. 되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계속 그런 의문은 제기가 될 겁니다.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원래 되게 수익성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잉여 현금 흐름 관점에서는 상당히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 연초에 본 거에서는 이제 석유 대기업들, 뭐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회사들이랑 자본 집약도가 비슷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자본 지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서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좀 마이크로소프트를 들고 온 이유가 제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들어서였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는 이거 AI 자본 지출 너무 많은데 이거 언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지금 뭐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얘네들 AI 자본 지출 엄청 쏟아붓는 거 보면 우리 서비스도 곧 있으면 대체당할 것 같은데? 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이 둘이 지금 양립할 수가 없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비백 아리아라는 저희 벨리아이에서 그 테크주들 실적 발표 보시면 자주 볼 수 있는 이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AI 자본 투자가 이제 수익성이 낮고 뭐 지속 불가능한 시나리오랑 AI 도입이 광범위하게 확산돼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구식으로 만드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랑 사스 기업들이 둘 다 주가가 좀 부진한 걸 원인을 잘 분석을 해보면 되게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왔지만 그것과는 좀 무관하게 어떻게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AI 기업들의 문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AI 수익화가 지금 왜 그 시장에서 계속 우려를 던지고 있는데도 왜 아직까지 고쳐지지가 않은 걸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LLM 시장은 경쟁사에서 더 나은 모델을 계속 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우위가 상당히 지키기가 힘들고, 수익 모델, 그러니까 고객들한테서 돈을 받는 구조가 구독이나 뭐 API 수수료처럼 연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은 원가 수준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LLM이 돈을 잘 벌려면 그 LLM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LLM이 실제로 낸 결과물에 대해서 과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연산에 대해서만 받다 보니까 좀 불리함이 있고요.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그 추론 비용을 내다 보니까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좋았던 점이, 소프트웨어는 복사 비용이 없잖아요. 한번 개발을 하면 배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마진율이 되게 높아집니다. 오늘 소개할 마이크로소프트도 순이익률이 막 50% 이렇게 찍히기도 하는 기업이거든요. 엄청나게 수익성이 높은 산업인데, 근데 AI는 그것과는 좀 속성이 다르죠. 그 추론 비용을 LLM 기업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커져도 수익성을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 힘든 부분이었는데, 당연히 LLM 기업들도 이제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팔란티어나 오늘 소개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이런 회사들이 다 기본적으로 모델 성능뿐만이 아니라 모델 학습을 어떤 도메인에 특화해서 학습을 시킨다거나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차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과금을 더 비싸게 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독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광고로 돈을 버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디커플링이라는 이 소프트웨어 회사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에서 되게 유명한 책이 한 권 있거든요. 거기서 봤던 이야기가 TV 가전 같은 걸 파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사실 온라인 매장이랑 경쟁하기에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냐 하면, 제품을 판매하려는 그 판매사들한테서 광고비를 받아서, 너희 우리한테 광고비 주면 너희 제품들 우리 매장 한가운데에다가 배치해 줄게, 막 다른 제품들 위에다가 얹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부가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AI 회사들도 사람들이 워낙에 의사결정을 AI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AI가 점점 일상 속에 녹아들다 보니까 이제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AI로 내리게 되면 사실상 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고객님이 뭐 일주일 중에 이쯤 되면은 계란을 항상 찾았으니까 저희가 계란을 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계란에 도착하면 아마존 계란 오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광고 쪽으로 수익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테슬라나 그런 기업들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디바이스를 팔아서 그 디바이스에서 AI를 돌려서 우리한테 오는 추론 비용을 좀 넘기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도 올해 뭐 하드웨어 낸다 그러고, 결국에 AI 서비스가 이걸 근데 하려면 회사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를 샀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돌리는 AI가 우리 회사 거여야지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아이폰처럼 잘 내재화된 그런 OS 하에서, 생태계 하에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그냥 당연하게 본인들 AI를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AI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드웨어도 잘 만들고 그걸 통합하기 위한 OS도 잘 만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LLM 회사들이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자꾸 수직 계열화를 노리는 이유도 그 중에 일부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LLM 기업들이 단순히 LLM만으로 경쟁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걸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래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대장주, 시장에서 제일 시가총액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좀 주가 추이를 보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들고 와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아보면 크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업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업부는 클라우드 사업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애저라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2등 정도 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등은 아마존이 하는 AWS고요.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큰 사업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세 번째는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하죠. 개인 컴퓨팅, 아무래도 윈도우즈 운영체제나 엑스박스나. 하지만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제일 중요한 사업은 아무래도 이 양대 산맥이죠. M365랑 애저가 가장 본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저랑 M365 쪽으로 지금 출시가 된 코파일럿이라는 AI 에이전트죠. 두 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성장 동력인데, 지금 애저가 좀 더 가까운 미래의 성장 동력이고, 코파일럿이 더 먼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애저는 오픈 AI랑도 계약을 맺고, 뭐 클로드한테도 공급 계약을 맺고 하면서 신규 계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업부고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더 잘 쓰게 만들기 위한 AI로 이 기존 서비스를 더 증강하는 방향의 그런 프로덕트인데, 아직은 이 코파일럿이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제 유의미한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에 코파일럿이 좀 더 크게 성장을 하면 이것도 하나의 주요 매출 성장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주한 문제는, 회사가 자본 지출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지금 GPU랑 CPU랑 그런 유형 자산들을 사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분산이 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거든요. 이건 골드만삭스에서 2026년에 대한 자본지출 추정치인데, 이 44% 이거는 애저가 원래 AI 외적으로도 원래 하고 있던 클라우드 사업이 있으니까 사실상 유지보수 자본적 지출이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이 세 개가 이제 성장을 위해서 새롭게 지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지금 다 찢어져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AI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배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단기적인 성장 동력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여기에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문제는 얘네들은 그러면 언제 키우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의 계약에서 2032년까지는 그 오픈 AI 모델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외부 LLM 모델을 쓰면 수익성이 급감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AI를 만들고는 있는데 이게 좀 아직은 그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아직 연구 단계에 있어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다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코파일럿 쪽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AI 클라우드 쪽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애저에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월가의 그 실적 발표를 맨날 모니터링하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나머지 모든 사업은 사실 지금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냥 흔한 적당히 잘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애저만 성장률이 매우 아름답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높은 PER을 계속 유지하고 재무제표를 예쁘게 가져갈 의지가 있으면 애저를 버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AI 관련 클라우드도 여전히 미래에도 계속 클 산업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애저도 중요한데 문제는 코파일럿이 이쪽도 포기할 수가 없는 상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AI 기업들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이미 오피스 365를 4억 5천만 개의 설치 기반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억 5천만 유저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미래 계획 같은 거 보면 앞으로 이런 프론티어 펌들을 양성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직원 한 명당 에이전트를 여러 개 붙여서 이제 일당백을 하게끔 만들어 드리겠다. 우리 서비스에 쓰면 그런 느낌으로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은 그렇게 순조롭지가 못해서 코파일럿 보급률이 지금 좀 아직은 3에서 5%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따르면 이 코파일럿 보급률이 10%포인트 오르면 비즈니스 생산성 사업부의 매출액도 똑같이 10%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쪽에서의 보급률 확보가 상당히 또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코파일럿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제반 기술들을 좀 쌓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목적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우리 서비스를 쓰면서 축적한 그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겁니다. 살짝 팔란티어처럼 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더 잘 좀 용도에 맞게 잘 정의하는 패브릭이라는 그런 분석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들을 잘 가공해 놓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과 M365에서 쌓은 직원들의 업무 패턴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에이전트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여기서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되게 좋은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이죠. 이게 잘 굴러가기만 한다면 기업이 지금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사용하면서 쌓아놨던 데이터랑 원래 사람들이 뭐 아웃룩이나 뭐 이런 데서 교류하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들을 잘만 활용하면 이런 데이터를 굳이 축적할 필요 없이 되게 강력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직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느낌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이 실적 발표를 들고 왔는데 사실 저희 IR 자료실에도 보시면 실적 발표 외에도 되게 다양한 문서들이 있거든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뭐 뉴스 같은 것도 좋지만 저는 좀 어떤 기업 기본적으로 트래킹할 때 보면 뭐 10K 읽으면서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분석하고 그 다음으로는 역대 실적 발표들을 한번 쫙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단순히 내가 실적 발표를 보고 뭐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업의 그 현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양질의 데이터, 정확성이 좀 보장된 그런 데이터들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공부 자료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맨 처음으로 이제 실적 발표니까 이번 분기 때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매출액은 기본적으로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뭐 EPS도 컨센서스 대비 잘 나왔는데 근데 왜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라고 했을 때 이익이 이만큼 증가한 건 좋지만 설비 투자도 같이 컨센서스를 넘겨버렸다는 게 일단 1번 문제고 애저 성장률이 39%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전분기에 40%였고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거의 근접하다 보니까 이거 성장세가 살짝은 둔화가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설비 투자가 예상보다 늘었으면 들어간 건 많은데 나오는 게 좀 시원치 않다는 거죠. 가뜩이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우려감을 증폭시킬 만한 요소가 있으니까 좀 주가가 안 좋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는 이제 기업이 보통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처음에 이제 숫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분기에 우리 회사 뭐 했다, 이거 저거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데이터 센터를 1기가와트만큼 추가를 했고 이게 상당히 큰 용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자체 개발한 마이아 200 가속기를 이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스펙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작년에는 데이터 센터 원래 지으려던 그 프로젝트들도 좀 일시적으로 취소를 하고 얘네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시장에서 그런 반응을 좀 보였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전략은 특정 기업의 특정 세대의 그런 AI 가속기에 너무 집중되지 않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데이터 센터를 계속 더 지었다면 엔비디아 블랙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을 텐데, 그때 한 템포 좀 쉬고 지금 와서 이제 본인들 가속기 좀 괜찮은 거 나왔을 때 데이터 센터 용량을 대폭 확보했다는 거는 이걸 통해서 좀 아무래도 마진율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브릭이랑 파운드리가 출시하고 나서 상당히 호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괜찮았고, 그리고 코파일럿도 예전에는 좀 이거 도입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랬다면 이제는 좀 질문이 언제 도입할까로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 다음 분기의 실적이 어떨 텐데를 좀 물어보면, 이게 좀 잘 안 나왔다는 것도 또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반응한 포인트인데, 일단 총 매출 가이던스도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거의 근접했죠. 그래서 그렇게 막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영업이익률 쪽에서 이게 45.1%가 나오는데 이게 컨센서스 대비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그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자본 지출은 많이 하는데 왜 돈을 자꾸 못 벌까?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하나만 봤을 때는 좀 우리가 맥락을 아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뭐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어도,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AI 캐펙스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숫자적인 측면에서 그게 좀 안 좋게 나왔을 때 반응이 되게 센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이던스 쪽에서 얘기한 좀 안 좋은 점이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 쪽 비용도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아 200도 성능이 괜찮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HBM 용량을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근데 그게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살짝은 부담이 좀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는 대충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은 이제 Q&A 세션으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사실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실적이랑 가이던스다 보니까 그건 사실 숫자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주가도 상당히 빠르게 반응하고 제가 뭔가 알파를 얻을 만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Q&A에서는 그래도 나름 우리가 분석적인 우위를 얻어갈 수 있는 되게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질문은 요약이고 답변은 전문을 가져왔는데, 너희들 자본 지출은 정말 많이 하는데 그거 투자 수익률 괜찮은 거니? 그거 영업이익률 잘 나오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거 질문 전문을 보면 되게 급격한 커브볼을 던지시거든요. 처음에 막 이거 이번 분기에 실적 이익 되게 잘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운영 능력에 되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다가 하지만 주가는 떨어졌는데요. 이러고 이제 바로 투자 수익률 직구를 날려서 이제 첫 질문부터 마이크로소프트 CFO를 되게 난처하게 만들었던 그런 질문인데, 답변으로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맨 밑에 줄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본 지출을 싹 다 애저에 할당했으면 그 매출 성장률이 40%를 넘었을 거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자본 지출을 더 먼 미래에 그 코파일럿 쪽의 사업 성장을 위해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좀 안 좋게 나와 보이는 거지. 우리가 마음먹고 엑셀을 딱 밟으면 달릴 수 있다. 수요는 충분한데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파일럿과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뭐 사용 증가에 대응을 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도 AI 모델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RPO 관련 얘기가 있습니다. AI CPU, GPU를 샀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감가상각을 6년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는데 너희들의 자본 지출에 대해서 걸린 그 예약의 평균 기간을 보면 2.5년밖에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 혹시 그 수요가 보장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뜸 CPU, GPU 쟁여놓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이제 이 RPO라는 게 평균으로 봤을 때는 2.5년이 맞는데 그 2.5년이 된 대부분의 이유는 그 데이터 센터 쪽이 아니라 M365 쪽 관련 그런 계약들이고 얘네들이 단기 계약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AI 중심 하드웨어로 하는 그 클라우드 사업은 이제 훨씬 더 장기 계약이다. 우리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자본의 대부분은 이미 유효 수명의 대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안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볼만한 포인트는 그 자산을 쓰면 쓸수록 수익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온 소리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강조하는 면 중에 하나가 우리는 되게 유연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GPU 막 AI 클라우드 이거에 몰빵하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CPU도 많이 투자한다. 왜냐? 기존 클라우드, 그 AI와 연계가 없는 클라우드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훨씬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CPU에서 자본을 6년 동안 잘 사용하면서 수익성을 추출을 했듯이 우리도 GPU 투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산을 유효 수명만큼 사용을 하면서 마진을 잘 빨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AI 나오기 전에도 클라우드 사업 잘 해왔고 GPU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우리 잘한다. 실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는 오픈 AI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오픈 AI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관계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 나왔을 때도 그 예약 수주 잔고에서 오픈 AI 관련된 게 엄청 많거든요. 45%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지금 오픈 AI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게 지금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 실적 발표 때 같이 공시가 됐던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파트너십과 관련된 내용을 좀 참조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런 공시들을 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업이 어떤 중요한 계약을 맺거나 하면 미국은 다 AK라는 공시 양식으로 좀 사소해 보이더라도 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AK를. 그래서 벨리 AI에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추가만 해두시면 저희 포트폴리오 대시보드에 그 주요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에서 나머지를 다 없애고 공시 자료만 보면 이게 사실상 10K, 10Q, AK 같은 게 뜰 때마다 그 공시 자료를 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투자하실 때는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시지 마시고 대시보드에 그 공시 자료 떴을 때만 AK 떴네 하고 들어가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나와서 공시 자료가 나온 거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말에 좀 계약을 새롭게 파트너십을 좀 새롭게 재정립을 했는데 이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냐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2032년까지 오픈 AI 모델을 쓰겠다. 그리고 그 오픈 AI가 본인들 뭐 내부 배포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가져가지만 그런 연구 외적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젠가는 오픈 AI와 결별을 해야 되니까 본인들도 AI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AI가 애저 서비스를 추가 계약을 하는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팅 공급업체 우선권은 이제 대신 놓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오픈 AI와의 관계는 본인들의 사업 영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면 추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체 가속기를 만들었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야 200 이번에 나온 게 상당히 성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 자체 AI 가속기를 만드는 게 얼마나 진심이냐, 어디까지 갈 자신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 추론 비용 AI 쪽 그 투자할 때 얼마나 좀 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답은 좀 우리도 괜찮은 가속기가 나와서 GPT-5 이제 구동할 때 우리도 좀 엔드투엔드로 되게 효율성 높은 그 가속기를 가지게 됐다. 하지만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하나로만 달리겠다는 건 아니고 AMD나 뭐 엔비디아와 여전히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다양한 업체들한테 좀 분산을 해서 리스크를 좀 낮추고 싶다. 좀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마이야와 관련된 얘기로는 이 저지연 추론과 관련된 점을 좀 강조를 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마이야 200의 그 스펙을 좀 보시면 기존의 마이야 100은 HBM 용량이 64GB였고 그것도 HBM2였는데 이번에 용량이 엄청 대폭 상향돼서 경쟁력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고 그 소비 전력 측면에서도 엔비디아 블랙웰 대비해서 상당히 낮게 가져가서 빠른 추론 속도를 유지하고 또 전력 수요도 아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기업들이 특정 용도에 사용하려고 만든 AI 가속기와 GPU 같은 범용 가속기를 이렇게 1대1로 비교하는 게 그렇게 적당한 비유는 아닐 수 있는데 요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제품이 드디어 좀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나와서 현실적으로 이익률 개선에 좀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성능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파일럿의 강점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살짝 애널리스트 분께서도 좀 띄워주려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프론티어 트랜스포메이션 직원들이 일당백하는 그런 기업들 많이 만들겠다. 이런 프론티어 펌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좋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홍보 타임을 갖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좀 내밀한 정보들 그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뭐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게 강력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에이전트들에서 못할 만한 사례로는 지난 한 달간 팀즈에서 진행됐던 우리 회사 미팅을 확인하고 내 GitHub 레포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마이크로소프트밖에 못하는 거다. 그 사람의 기존 워크플로우와 찰떡같이 붙어서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신뢰성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우리밖에 못 만든다. 이런 거를 되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궁극적인 목표로는 이런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이제 하나만 쓰기 어려워질 거다. 이제 우리가 M365 코파일럿도 만들고 GitHub 코파일럿도 만들고 이런 코파일럿들을 여러 개 만들었을 때 각각의 코파일럿들이 서로 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사기가 되게 힘들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아직은 코파일럿이 AI 시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LLM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즘에 특히 코딩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GitHub 코파일럿이 전통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강자였는데 지금 2등인 클로드 코드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끝이 작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클로드 코드가 급격히 성장 중인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파일럿을 파는데 좀 어려움을 원래 겪었어서 뭐 클로드 모델도 탑재를 하고 구독료도 좀 싸게 해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는 본인들이 지금 아직 확고한 그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신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오픈 AI의 그 사용자 수 성장률을 정체된 반면에 제미나이가 치고 올라오면서 좀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